우주의 거장. 잠깐 전하는 말씀 듣고 방송 계속하겠습니다. 우주의 거장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최인호의 이러한 논리는 어떻게 가능한가? 신자유주의라는 상대 이념을 철저히 연구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런 신자유주의라는 적을 잘 알기 위해서는 어떤 책을 읽어야 되느냐? 정치경제연구소 부소장, 저의 친구 유승경 부소장이 심혈을 기울여 번역한, 그리고 제가 역자서문을 감수한 우주의 거장들 구매해 주세요. 여러분의 경제 지식과 내공을 빵빵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네. 잠깐 쉬어야지 이제. 유튜브의 거장이 권합니다. 제가 제목 뽑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제 방송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문재인 정부의 신자유주의는 미국 민주당의 정책이 아니고요. 공화당, 이게 신자유주의가 시작된 것은 1980년대입니다. 그 신자유주의 좋아, 이제 오늘 막 기부이다. 신자유주의의 역사를 설명을 합니다. 나쁜 경제학의 대명사, 서민들의 삶을 팍팍하게 만드는 나쁜 경제학의 대명사인 것처럼 여겨지는 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의 역사를, 그따구 놈의 역사를 우리가 왜 공부하나?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서점에 있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기 때문에. 우주의 거장인가 우주의 정거장인가. 좋은데요? 그거 책 제목을 그걸로 해서 우주의 정거장들. 80년대부터 신자유주의가 전 세계를 장악했어요. 전 세계를 지배한 거예요. 그 우주의 지배자들이야,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도 전 세계를 지배하는 것은 신자유주의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신자유주의가 뭔데? 써봐요, 채팅창에. 느낌 오는 거. 신자유주의라는 말을 들었을 때 느낌적 느낌을, 정답은 없으니까 느낌인데 뭐 써봐요, 채팅창에. 신자유주의. 온라인 서점 예스24 등등등 다 팝니다. 신자유주의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접근하면 돼요. 신자유주의가 뭔지 알려면은 이렇게 접근하면 돼. 신자가 붙었네. 매울 신도 아니고 새로울 신이네. 그죠? 그러면 자유주의는 뭐지? 이렇게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자유주의의 비밀을 알 수 있어요. 자유주의가 뭔지 알면 돼. 그러면 신자유주의가 뭔지 알아. 맞죠? 너무 쉽죠? 자유주의가 뭔지 알면 신자유주의가 뭔지도 알 수 있어. 두 번째, 왜 신자를 붙였지? 옛날에 한번 개작살 났었구나. 피칠갑접하고 박살났구나. 부활한 거구나. 옛날에 한번 졌구나. 이걸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맞지? 자유주의가 승승장구 해온 게 아니고 개박살이 난 다음에 전열을 정비해서 신자를 붙여가지고 나왔구나. 그러면 전 세계 경제학의 역사는 3단계입니다. 자유주의, 비자유주의, 신자유주의. 끝. 그렇죠? 자유주의, 그 다음 중간 단계, 신자유주의. 이 중간 단계가 뭔지 알면 다 이해돼요. 자유주의, 중간 단계, 신자유주의. 그죠? 그럼 자유주의는 언제 있었는데?
신자유주의는 1980년대부터라고 하는데 자유주의는 언제부터 있었는데? 이제 그걸 알면 돼요. 응? 자유주의는 언제부터 있었는데? 비자유는 내가 말을 실수한 거고 비자유는 아니야. 자유주의 중간 뭔가 뭐를 중간 단계 신자유주의 딱 경제학의 역사는 이 세 단계라고 볼 수 있어. 이 구도에서는. 그럼 자유주의는 언제 있었는데? 잠깐만 기다리세요. 원래 이 계획한 자유주의는 이때부터 있었습니다. 자유주의는 이때부터 있었어요. 오늘 완전 책장사 같네. 중요한 강의인데. 자유주의는 언제부터냐? 이 사람이 자유주의의 아버지야. 누구요? 아담 스미스. 이 사람이 자유주의 아버지입니다.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야경국가, 내비도 아닙니까? 내비도. 시장경제, 보이지 않는 손, 개인의 이기심이 국부의 증진의 원인이다. 국부론의 원리 다 아시죠? 그게 자유주의 버전 1.0 맞죠? 그러면은 전 세계 사람들이 아담 스미스 국부론을 다 읽고 맞네, 이래 해야 되겠네, 뭐 그래 돼가지고 자유주의의 시대가 열렸겠습니까? 그냥 해보는 거지. 맞는 거야. 히트 쳤으니까 하는 거지. 어떤 말이 히트를 치면 그냥 하는 거야. 정부와 정책이. 삑사리가 안 날 때까지 가는 겁니다. 맞네, 요래 해야 되겠네. 안 깨져요. 무슨 기본적으로는. 맞네. 그건 학자들끼리 얘기고. 자유주의가 깨진 거는 공황입니다. 1930년대에 대공황이 오면서 누가 그 이론을 검증해? 할 일 없어. 다른 거 할 거 많은데 이론 검증 안 해요. 그냥 세계는 그렇게 흘러가는 거야. 별 탈 없으면은 하나의 프레임을 잡은 대로 세계 전체가 흘러가는 거야. 그러다가 자유주의 이론에 아무도 물음표를 안 던지고 궁금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없는데 자유주의의 근본적인 전제에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The Depression, 공황이 온 겁니다. 큰일 난 겁니다. 안 되겠네. 그래서 지금까지의 이 자유주의를 고전적 자유주의라고 합니다. 고전적 자유주의. 이거 틀렸어. 공급측 경제학 틀렸어. 기본적으로 아담 스미스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의 모든 경제학은 장 바프티스트 세이의 법칙에 의해서 지배된 공급측 경제학이야. 이 말을 한 사람이 이후의 시대를 지배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 그 사람이 누구? 케인스. 아담 스미스 이래. 그래서 세이의 법칙이 뭔데?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 그러니까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는 말은 뭐야? 막 찍어, 막 만들어, 막 돌려 라는 생각이 들도록 공급측 경제학, 공급을 자극하고 공급이 잘 되도록 막 만들어내고 싶도록 환경을 만들면 수요는 알아서 만들어져서 잘 돌아가. 이게 고전적 자유주의의 결국은 실제적 정책적 결론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공장을 팍팍팍 돌릴 수 있는 동기부여를 많이 해. 그러면은 다 잘 돼. 이 얘기입니다. 막 만들고 투자를 많이 하고 싶도록 투자 조건을 좋게 만들어줘. 이 말입니다. 그러면 세금을 많이 걷으면 투자의 의욕이 생길까요? 세금을 적게 걷으면 투자의 의욕이 생길까요? 너무 쉬워요. 제가 설명드린 경제학은. 공급측 경제학 되게 전문 용어 같은데 별게 아니고 공급을 많이 하고 싶은 욕구가 팍팍 생기도록 환경을 만들어줘. 그럼 세금 문제로 딱
한정해서 얘기할게요. 세금을 많이 거두면은 그런 마음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세금을 적게 거두면 많이 만들고 투자하고 싶은 생각이 든다. 그죠? 그러면 투자를 많이 해서 많이 만들면은 수요는 따라서 생기니까 경제 잘 돌아간다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여유명수님 고맙습니다. 했는데 공황이 온 거야. 만들었는데 안 팔리니까 공황이지 뭐. 공황이 얼마나 쉬운데. 만들었는데 그죠? 안 팔리는 거야. 그게 공황이지 뭐. 끝났죠? 너무 쉽죠? 그래서 이론은 훌륭한 이론가가 작사를 내는 게 아니고 현실이 작사를 내는 겁니다. 기존 이론이 현실을 설명할 수 없으면 이론은 무너지는 거지 어떤 천재가 나와서 깨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천동설을 깬 거는 누굽니까? 무엇입니까? 그냥 원래 태양과 지구가 그렇게 움직여서 그래. 망원경이죠. 관측된 자료를 설명을 못하는. 소득주도 성장 얘기로 갑니다. 좀 있으면. 소득주도 성장 얘기로 갑니다. 제가. 기다리세요. 다 이해할 수 있게. 조금만 기다리셔. 자, 일단 고전적 자유주의가 틀렸다라고 해서 케인스가 공급은 수요를 창출한다라는 세이의 법칙. 프랑스 사람이라서 이게 되게 헷갈려 이름이. 세라고 해야 될지 세이라고 해야 될지. S-A-Y. 예. 세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세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세이의 법칙이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는데 틀렸다 하니까 케인스의 주장은 뭐겠어요? 뒤집어. 케인스의 주장은 뒤집어. 뭐? 세이의 법칙을 뒤집어요. 그럼 케인스야. 세이를 뒤집으면 이세가 아니고 케인스야. 뒤집어. 그럼 뭐가 돼? 수요가 공급을 창출한다. 케인스주의 설명 끝. 수요가 공급을 창출한다. 그게 케인스주의예요. 너무 쉽지? 세이의 법칙, 원래 세이가 저렇게 말 안 했어요. 억수로 복잡하게 말했어. 케인스가 똑똑한 사람이라서 세이가 말한 거를 잘 압축해가지고 딱 정돈해가지고 세이를 유명하게 만들어 놓고 그거를 뒤집어서 까가지고 자기 경제 철학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 방법을 택한 거예요. 세이가 저렇게 구체적으로 또렷하게 말한 적은 없어. 그죠? 이제 은행이 조금 있으면 보여요. 은행이 조금 있으면 보여요. 그 결국은 아니 거기까지 대례산이 거기까지 가버리면 이 강의가 너무 어려워져. 결국은 은행으로부터 그 대출을 자본가들이 산업 자본가들이 땡기도록 만드는 것과 관련된 겁니다. 그건 이제 금융 쪽이 들어가면 지금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일단 뺄게요. 아주 기본 골자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러한 케인스주의는 근대적 자유주의라고 불립니다. 채팅창에 쓰세요. 고전적 자유주의의 시대가 무너지니 무슨 시대가 왔다? 근대적 자유주의의 시대가 온 겁니다. 잠깐 자연의 부름에 응하고 와서 그죠? 잠깐 자연의 케인스는 근대적 자유주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연의 부름에 응하고 와서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거의 다 이해가 됐죠. 신자유주의 직전까지 왔어요. 근대적 자유주의에서는 갑자기 중요해지는 주체가 생겨요. 경제 주체가. 근대적 자유주의 시대가 오면서 매우 신급의 절대적인 존재감을 가지는 주체가 생깁니다. 그게 누구요? 신급의 존재감을 가지는 경제 주체가 생겨요. 근대적 자유주의, 케인스주의로 오면 어마어마한 중요성을 가지는 주체가 생깁니다. government, 정부가 되는 겁니다. 정부가 가장 중요한 경제 주체가 됩니다. 정부가 세상을 구하는 신이 되는 겁니다.
기본 관념이 김상조 얘기 지금 하지 마세요. 방송이 방해돼요. 강의에 신급의 절대적인 주체가 됩니다. 그래서 루스벨트와 뉴딜을 생각해 보세요. 정부가 돈을 팍팍 쓰는 거지 뭐 간단해요. 돈이 시장에 팍팍 풀리면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해서 공장이 다시 돌아가기 시작한다. 됐죠? 그래서 뉴딜 정책, 루스벨트 진짜로 그래서 쓸데없는 건 아니지만 테네시강 유역 개발 계획이고 뭐고 그러니까 이전의 고전적 자유주의에는 정부가 커 작어 야경 국가, 작은 정부, 그죠? 케인스주의로 근대적 자유주의로 오면은 정부가 다 해결할 수 있는 거야. 정부가 세금 걷은 거를 팍팍팍 돈을 쓰면 정부가 경제를 살릴 수 있다라는 그때부터 또 하나의 미신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다 케인스주의로 all 클리어. 정부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관념이 그때부터 생겼어요. 옛날부터 있었던 게 아니고 정부가 경제를 특히 살릴 수 있다. 제 최인호 관념은 그런 거 아닌데 경제는 경제가 살리는데 이런 관념인데 많은 사람들이 경제 살리는 대통령이라는 게 너무 당연한 말처럼 들리게 된 게 그때부터입니다. 이해되시죠? 한 세기가 되는 생각이야. 정부가 경제를 살렸으니까 그때는 1930년대에는 그죠? 그래서 전 세계가 케인스주의로 다 all 정리, 경제학 이론도 그걸로 all 클리어. 그래서 쭉 갔어. 전후 복지국가 마샬 플랜으로 유럽에 돈 때려받고 막 하여간 전 세계가 그 기반 위에서 잘 나갔어. 그러다가 영원한 게 어디 있나? 70년대에 케인스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실이 생긴 겁니다. 필립스 곡선 얘기 나오면 여기 시청자 다 떨어지니까 일단 스태그플레이션이 생기면서 이 실업률과 세금과 경제에 대한 케인스주의의 법칙이 다 틀려버리게 되는 거예요. 다 틀려버리게 되는 거예요.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현상을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케인스주의 이론으로. 근대적 자유주의 이론으로. 그랬을 적에 와신 상담, 저기 오스트리아에서 와신 상담 그 자체로 케인스주의적 흐름과 근대적 자유주의에 대해서 티껍게 생각하던 일군의 철학자들과, 이게 철학이 있어요. 철학자들과 경제학자들이 와신 상담 갈고 닦은 무기를 그 안에 이제 철학자로는 칼 포퍼도 있고 하이에크도 있고 시카고 학파는 이제 미국에 있고 그 선수들이 이 볼셰비키를 따라합니다. 볼셰비즘을 따라합니다. 명절을 내세 그러니까 올 클리어하는 훌륭한 책을 써가지고 세상을 정리하려고 하지 않고 훌륭한 책을 써서 매우 중요한 의사정책 결정을 하고 여론을 많이 움직이는 지식인과 관료들과 정치인들을 정리하면 된다 해서 여러 가지 전술도 고민하고 경제 이론도 고민해서 태처, 레이건 글로 갑니다. 너무 길고 지루하면은 당신이 이런 거에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거지. 내 강의가 길고 지루하다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어떤 재미없는 얘기도 재밌게 하는 사람인데 웬 강의인 게 아니고 원래 강의를 하는 방송이에요. 이 방송 끝단은. 듣기 싫으면 가면 되지. 어쩌라고. 다른 재미있어하는 모든 사람을 모독하는 말씀을 하지 마세요. 다른 선동하는 재미있는 방송 가세요. 나한테 뭐 10원 주는 것도 없으면서 어디서 평가질이야? 왜 제목하고 다르냐고요. 앞단 제목은 다 끝났어요. 방송. 지금 방송이 몇 시간째인데. 보충 수업. 그럼 뭐 다시 할까? 당신 위해서.
몇 시간이나 늦게 들어온 사람에 비해서? 내가 그건 맞아요. 내가 웃기는 사람인 건 맞아. Like you. 저도 웃기는 사람이고 귀하도 웃기는 사람 같아요. 호호하하님. 닉네임부터 웃기는 사람이잖아. 호호하하.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지금 관심 있고 중요하게 잘 배우고 있는데 그래서 태처와 레이건이 신자유주의를 장착하면서 전 세계가 신자유주의로 시작되어서 전 세계가 신자유주의로 다시 작은 정부론, 시장 중심론으로 쫙 가는 겁니다. 세이의 법칙이 살아나는 거예요. 한마디로 세금 깎아주자 이렇게 되는 거야. 정말 쉽게 얘기하면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정부의 겐세이를 줄이고 시장에 대한 규제를 줄이고 기업 활동하고 싶은 마음이 팍팍 들게 하고 공공부문은 경쟁력 없으니까 민영화시키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렇게 쭉. 그리고 특히 중요한 건 자유무역 글로벌라이제이션입니다. 글로벌라이제이션이에요. 전 세계가 글로벌라이제이션을 이른바 YS 때는 세계화 이러면서 쫙 간 거야. 그러다가 다시 이게 꽈다당했어요. 언제 꽈다당했어? 그렇죠. WTO로 상징되는 겁니다. 이게 꽈다당했어. 신자유주의도 꽈다당했어요. 그게 몇 년도냐? 아니에요. 2008년 금융위기 그겁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이게 다 사기야. 다 사기야. 재밌는 것은 신자유주의 기간에 모든 정부는 커졌어. 웃기는 놈들인 게 작은 정부를 주장하면서 권력을 잡아놓고 꼭 정부를 키워. 레이건 행정부 때 정부 무지 커졌어요. 어마어마하게 또 정부가 돈을 안 써야 될 거 아니야. 돈을 사실은 레이건이 어느 정도로 교활하고 훌륭한 정치가였냐. 레이건은 실제로는 그걸 왜 차단해요? 실제로는 군사 케인즈주의예요. 레이건 행정부가 한 건. 정부 재정을 군사 쪽에 왕창 늘려서 경제가 엄청 살아나게 만들었어요. 그래놓고 신자유주의 덕분이라고 뻥을 친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신자유주의 좋아, 신자유주의 막 한 거야. 실제로 한 거는 군사 밀리터리 케인즈주의였어요. 군사 케인즈주의. 국방부문에 어마어마하게 돈을 써가지고 경제를 살린 거야. 정부 크기가 이만큼 커졌어요. 사실은 케인스주의를 한 거야. 근데 말은 신자유주의 따라서 했더니 잘 됐다. 이렇게 표리부동한 전략을 쓴 거야. 신자유주의가 전 세계를 휩쓸고 WTO, 뭐 글로벌라이제이션 다 됐다가 2008년에 전 세계가 또 꽈당했어요. 전 세계 꽈당했으면 이제 신자유주의를 걷어치워야 될 거 아니야. 신자유주의를 걷어치워야 될 거 아니야. 감세를 하긴 했죠. 그 기업 쪽에 감세를 하긴 했으니까. 신자유주의가 꽈당했으면 다음 뭐가 나와야지. 근데 전 세계의 정부들이 신자유주의를 걷어치우지 않았어요. 아직도 세상은 완벽하게 신자유주의적으로 돌아갑니다. 왜? 오스트리아 학파처럼 신자유주의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을 동안에 와신상담한 사람이 없거든. 와신상담한 주체가 없어서 준비된 대안의 이론이 없어. 그러니까 그냥 새로운 체계가 없으니까 그냥 하던 대로 가는 거야. 2008년 금융위기가 왔어도 다 계속 신자유주의로 가는 이유가 다른 대안이 없어. 그러니까 대안적인 것 같은 몸부림을 내걸면 무조건 당선이야. 대통령 당선. 뭔가 대안일 것 같은 얘기를 하나를
시스템적이고 체계적인 고 종합적인 내용이 아닌데 그냥 대안의 주장일 것 같은 주장을 내걸면 다 당선이에요, 대통령. 그게 지금 트럼프와 마크롱과 다 그런 거예요. 대안일 것 같기만 하면 돼. 명확한 이론 없어요. 이해되시죠? 전 세계 포퓰리즘은 그래서 생긴 거고 그런 정치가도 그렇게 생긴 거고 그런 겁니다. 우리나라는 그러면 전체적으로 볼 때 아직도 신자유주의적으로 나라가 운영되는 거죠. 왜? 신자유주의에 맞서는 대안이 없거든. 없거든. 목소리와 띠발띠발만 있거든. 띠발띠발은 대안이 될 수 없어서 밀어내고 나라를 새로운 길로 이끌 수 없거든. 그냥 띠발띠발 분노와 불만의 목소리만 있지 그거 하지 말고 이렇게 하자 이러면 경제가 좋아진다라는 이론이 없었는데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무엇입니까? 거기서 이제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말이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소득주도 성장론은 역사와 뼈대와 전통이 있는 이론이다라고 말이 나온 거예요. 이해되셨죠? 300년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이 얘기가. 신자유주의에 대한 문제제기인 거예요. 결국은 다시 케인즈주의의 결국은 두 개의 싸움입니다. 공급 측 경제학과 수요 측 경제학, 공급 중심 경제학과 수요 중심 경제학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다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말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말로서 뭘 하고 싶었냐 하면 무슨 말을 하고 싶었냐 하면 수요 중심 경제학을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해되셨죠? 수요 측면 경제학. 그걸 담고 있는 게 소득주도 성장인데 중요한 것은 정책은 그런 경제학자들의 이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지. 그런 거 아니라는 거지. 소득주도 성장이 나한테 뭘 줄 수 있는데 결국은 지금 원래대로 가는 겁니다. 케인스주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의 거시경제학 이론으로 가는 거예요. 기본으로 그러니까 신묘한 이론 걷어치우고 베이직 이론으로 돌아간 겁니다. 근대적 자유주의 이론으로. 이 근대적 자유주의 이론이 제일 큰 틀인데 소비에트 사회주의 국가도 사실은 근대적 자유주의 이론에 기초한 거예요. 정부가 다 해. 정부가 어마어마하게 역할을 해. 그게 근대적 자유주의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근대적 자유주의로 다시 컴백, 베이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대통령 선거 기간에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루즈벨트다고 그랬잖아요. 말만 존경하고 실천을 안 하면 어떡해? 예. 근대적, 다시 말하면 경기가 불황일 때 정부가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쓰고 경기가 거품이 생겼을 때 정부가 긴축 재정을 하는 기본 도식으로 돌아온 거예요. 딱딱딱딱 이해되시죠? 그래서 소득주도 성장은 폐기된 게 아니고 소득주도 성장 정책들이 현실성을 가질 수 있는 큰 대접을 만드는 쪽으로 정책 중심점이 이동했다. 이겁니다. 제가 원래 문재인 정부에 권고했던 수순을 이제서야 하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의 실제 정책 내용이 최저임금 인상이나 52시간 근로제 등으로 매우
축소됐잖아요. 수순을 정부가 돈 팍팍 써서 캐파가 커지게 만들어 놓고 각각의 경제 주체들이 서로 부대끼고 미워하지 않게 운신의 폭을 만들어 놓고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운신의 폭을 넓히는 최저임금 인상.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운신의 폭을 가둬놓고 그 안에서 야들 좀 움찔락할 수 있게 야들 좀 꼼지락거릴 수 있는 공간 좀 더 만들어주자 이카이 다른 사람들이 아이고 불쌍하네 하면서 자리 만들어주는데 동의할 것 같아요? 그래서 생긴 문제입니다. 문재인 정부 초기 1년이. 간단해요. 가다 놓는 그릇을 딱딱하게 만들어 놓고 세금 팍팍 걷고 재정 지출 안 하고 SOC 투자도 안 하고 야들아 제일 불쌍한 야들 좀 살 수 있도록 여기 공간을 좀 만들어주자 하고 좀 비키봐. 어느 사람이 그걸 조탁하고 어느 사람이 그걸 지지해요. 그 사람들 욕할 수 없지. 여러분들 버스 타보면 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버스 타가지고 그 방금 탄 사람들 야는 뭐 그 안 통합니다. 그건 도덕으로 논할 문제도 아니고 분배하려는 마음이 없다라고 탓할 문제도 아니고 경제성장 마중물이 되는 물을 정부에서 팍 풀어서 전체적인 틀거리를 여유롭게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저절로 경제적 최약자들의 운신폭이 저절로 생기도록 스페이스가 저절로 생기도록 그러니까 결국은 그 두 개를 종합한 지금까지 제가 한 긴 얘기를 종합한 문재인 정부의 캐치프레이즈가 뭡니까? 혁신적 포용 경제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혁신적 포용 경제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거. 전체 울타리를 넓이가 각각 스페이스가 유도리가 있게 만들어 놓고 유도리가 있어야 유도리로 감싸 안는 포용이 된다. 이런 겁니다. 그 순서가 잘못됐는데 이제 그 순서를 새로 잡는 과정을 그저께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다 모아 놓고 명확하게 밝히신 거예요. 그동안의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도 점검하시고, 예, 그렇게 된 겁니다. 혁신적 포용 경제가 그 말입니다. 이제 현실을 아는 거지. 경제 현실의 수순을 아신 거죠. 그래서 정부가 먼저 2017년도, 2018년도에 500조씩 때려버리면 곳곳에서 으쌰으쌰하게 됩니다. 으쌰으쌰해서 정신없을 때 은근슬쩍 최저임금을 9,000원으로 올려버렸으면 2020년 공약 10,000원 가는데 아무 불만 없이 잘 갔을 거예요. 빡빡하게 해놓고 기름이 없게 해놓고 정부가 그렇게 허리띠를 졸라매 놓고 야들한테 스페이스 좀 줘라. 여기서 삑사리가 난 거예요. 그거를 프로페셔널하게 못한 게 김동연과 장하성의 불협화음이 그 결과를 만들어낸 겁니다. 김동연과 장하성의 작품이에요. 이해되셨죠? 장하성 정책실장이 하는 최저임금 인상이 온 천지에 욕먹게 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정부 곳간을 김동연이 딱 쫄라매버리면은 장하성 욕을 기자들한테 할 필요가 없는 거야. 한마디로 뒤에서 엿먹여버리는 거지. 조용히 엿먹여버리는 거지. 근데 장하성만 엿먹으면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도 엿먹었고 국민들도 엿먹었다 이거야. 세상 일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경제학자들인데 경제 만지는 사람들인데 아무런 구체적인 형사적 책임을 전혀 지지 않는 사람이 또 경제 담당자입니다. 가장 큰 범죄를 저질러도 절대 법적 제재를 받을 일이 없는 포지션이 경제에 만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적폐라고 막 감옥에 쳐놓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골고루 피해를 준 사람들도 아니야. 김학의가 헛짓한 게 나한테 무슨 피해가 왔어? 안 그래요? 김동연은 자유한국당에 출마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김학의가 나한테 무슨 피해를 줬고, 근데 실제로 나한테 피해를 준 사람은 김동연인데 아무도 김동연을 비난하거나 감옥에 쳐넣으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또 감옥에 들어가지도 않고. 보일러를 떼자고 하는데 그거에 반대하는 사람은 보일러 떼봤자 소용없다라고 자기 이론을 만드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돼요? 아무도 모르게 창문을 살짝 열어놓으면 돼요. 장하성이가 보일러 떼자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보일러를 막 떼잖아요. 그게 티껍잖아. 장하성 보일러 떼자고 한 장하성을 엿먹이는 제일 쉬운 방법은 아무도 모르게 슬쩍 창문 열어놓으면 돼. 겨울에. 아무리 떼도 실내 온도가 안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욕 신나게 처먹는 거지. 너무 쉬워요. 지난 2년간은. 이해되셨죠? 이런 얘기가 재미없고 정치 얘기 왜 하네. 아따. 그런 걸 화낼 필요 없지. 당연하지 또 사실 그런 게.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아담 스미스부터 시작돼서 이 경제의 발전의 경제의 역사가 현재 우리나라의 정책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홍남기는 애초에 기재부 쪽 사람들은 다 홍남기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 홍남기가 괜찮고 안 좋고가 문제가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알아 몰라. 홍남기든 누구든 김동연이 다시 와도 몰래 창문 여는 게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야. 눈치 깠어. 그게 중요한 거지. 누가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대통령이 눈치 다 깠어. 다 알았어, 이제. 그래서 어제의 세종시에서의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있었던 겁니다. 지금도 홍남기는 약간 개김성이 있어요. 기재부는 원래 그래요. 근데 그래서 어떻게 했어? 기재부는 원래 그렇다니까. 이거는 DNA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경제기획원 시절부터. 그래서 세종시에 다 모아 놓고 정성호 기획재정위원장부터 국회의원까지 다 모아 놓고 몰래 창문 여는 닭짓을 못하게 단도리를 딱 쳐놓은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문재인 정부의 복심과 전략과 전술이 이제 이해되십니까? 경제정책이 단지 경제정책인 게 아니야. 왜 그 장소에 가서 왜 그 형식으로 얘기를 했냐 이거예요. 다 이해되시죠? 그냥 책임자가 기재부니까 기재부 만나가지고 얘기하면 될 일이 아니다 이거예요. 왜냐하면은 그전 단계에서 시급했거든. 그전 단계에서 그런 식으로 안 하니까 스텝 꼬여서 문재인 정부가 가장 괴로웠던 지점도 그거고 앞으로 상당 기간 괴로운 지점도 그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정확하게 자기를 가장 엿먹인 놈이 누군지를 아신 거예요. 왜 이렇게 정치하는 게 대통령 해먹기가 힘든지, 나를 대통령 해먹기 힘들게 만든 새끼가 누군지를 아셨던 거예요. 예. 그래서 세종시, 예, 기본 구조가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러거나 말거나 사실은 신자유주의가 케인즈주의를 이긴 것 같지만 기본적으로 못 이긴 게 있어요. 아무리 그래도 큰 정부가 경제에 관여하는 것은 멈출 수 없는 경향으로 확대되어 와서 정부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기준으로 얘기하면은 그걸 사회주의라고 저는 보는데 사실은 그런 사회주의 기준으로 보면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자본주의적인 국가에 속하고요. 핀란드 등등 다른 OECD 국가들은 다 사회주의 국가들이야. 정부의 비중이 경제 전체에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보다 훨씬 더 높아요. 한국은 정말 낮아요. 근데 어쨌거나 신자유주의가 뭐라고 하건 말건 간에 정부가 하는 역할이 엄청 중요하고 크긴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바로 그 부분에 모여져 있는 거지. 예, 맞습니다. 기를 쓰고 재정 확대 거부하는 부서입니다. 근데 경제학 이론에 따라서 이 성균관대인가 하준경 교수 어디 있지? 하준경 교수가 쓴 게 국채는요. 경제 성장률이 2.3%인데 국채의 금리가 1.5%잖아요. 팍팍 발행해라입니다. 기본 경제학 이론이. 예? 국채의 금리가 경제 성장률보다 낮잖아요. 그건 너무 쉬운 얘기야. 지금 이렇게 막 국채 금리 얘기하고 막 경제 성장률 나오니까 되게 어려운 얘기 같죠. 매달 들어오는 월급이 빵빵하면 은행에서 대출 좀 땡기도 아무 문제 없다 이 말이에요. 아니면 내가 어디 아파트 월세 주고 있는데 또 내가 딴 데 월세를 살아. 이상하게 하다 보이. 그죠? 그럼 내가 주고 하는 월세가 내가 월세 받는 처지인데 내가 월세를 또 내면 될까? 그런 생각 할 필요 없다는 거죠. 이쪽 들어오는 월세, 이쪽에 내가 내야 되는 월세가 저쪽에서 받는 월세보다 적으면 된다고. 그럼 월세 낼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월세방을 살아도 된다는 얘기죠. 내가 원래 살던 집 월세 주고 딴 데 내가 월세 얻어도 되냐 안 되냐. 된다 이거야. 이쪽에 내야 되는 월세가 저쪽에 걷어들이는 월세보다 적으면 되니까 국채 발행해서 경제 성장률을 계속 국채보다 높게 유지하면 그러면 이제 세금이 더 많이 들어오고 살림이 펴진다는 얘기지. 무슨 빚 내면 안 돼. 그 완전 뭐 57년도 버릿고개 넘어가는 할아버지 같은 소리 하고 있어. 50년대 버릿고개 넘어가는 할아버지 같은 소리. 야야 빚 내면 마지막 유언 말씀 자식들한테. 절대 빚내지 말 그래 하고 돌아가시는 그 할배 경제학 이론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온 국민의 관념이 그거야. 빚내면 큰일 난대. 자식 세대한테 물려줄 수 있는 경제 지식이라는 게 윗세대가 그거밖에 없어. 빚내면 큰일 난대. 친구 간에 돈 빌리고 빌려주는 거 아니대. 이거 왜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가 우리한테 남겨주는 경제 철학이 뭐 있어? 기회는 찬스다. 은행에서 땡겨가지고 갭 투자해야 된다. 이런 거 가르쳐 주신 적 있어요? 투자 안 가르쳐줘. 그냥 들어온 돈 아끼 살아라. 절대 빚내면 안 된대. 다 그렇게 살면 다 죽어요. 정부고 국민이고. 그렇게 살면 다 죽어. 그 57년대 버릿고개 넘어가는 것 같은 경제학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야. 예. 그래서 오늘날 전 세계가 그렇게 헤매는 게 너무 답답해서 새로 나온 이론이 MMT 이론입니다. MMT 이론. 아유, 어디까지 가는 거야, 내가 지금. 현대통화이론, Modern Monetary Theory, MMT가 서구에서는 막 와글와글 왕성왕성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정부가 돈 찍어내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부가 돈 찍어내면 다 대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빚 안 내고 성공 못하나요? 정말 성공 못하죠. 빚 안 내면 성공 못합니다. 그걸 투자라고 합니다. 빚 내는 게 투자지 뭐. 자기가 모아놓은 돈으로 투자하면 자본주의 다 망합니다. 자기가 모아놓은 돈으로 투자한다는 철학, 즉 다시 말하면 무차입 경영 훌륭하다라고 동아일보, 조선일보, 조선비즈에 인터뷰하고 훌륭한 사장님,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넘쳐나면 다 굶어 죽고 다 망합니다. 무차입 경영이 자랑이 아니에요. 모든 자본주의 경제는 차입 경영입니다. 차입 경영입니다. 은행의 도움을 받지 않고 사업을 성공하는 사업, 그게 사업이야. 은행과 관련 없이 사업하는 사업이잖아요, 그게.
우리나라 전 기업의 장부를 들여다보세요. 일자리 근본적인 해법을 제가 알고 있으면 제가 여기서 이러고 있겠습니까? 조케빈님. 결국은 케인스의 재미있는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아, 청남이 왔나? 우리 고등학교 후배. 케인스의 재미있는 이론을 말씀드릴게요. 이자 생활자의 질식사. 이자 생활자를 죽여라. 이게 케인스주의입니다. 이자 생활자를 죽여라. 써. 채팅창에. 외워. 아이고, 수첩을 안 가져왔네. 네. 원래 방송 첫 주제로 돌아서 아이고, 수첩을 안 가져왔네. 최순실 박근혜. 아이고, 내가 수첩을 안 가져왔네. 야, 정말 성실한 따까리야. 이자 생활자를 죽여라. 그 말투도 어쩜 그렇게 고운 거야. 아이고, 내가 수첩을 안 가져왔네. 순한 아주머니. 이자 생활자를 죽이는 방법이 뭡니까? 이제 설명합니다. 이자 생활자를 죽여라. 그게 케인스주의입니다. 이자 생활자를 죽여라. 은행에 돈 박아놓고 이자 받아먹는 놈을 죽여라 이겁니다. 월세랑은 좀 달라. 월세는 그래도 현물투자인데 월세 생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월세 생활자, 월세를 받아먹는 생활자예요. 월세를 내는 생활자예요. 이자 생활자가 배 아파 뒤지게 만들어라 이 말입니다. 자본가 중에 이자 자본가가 제일 쪽팔리는 자본가, 제일 병닭 같은 자본가, 다른 자본가들 배 아파서 죽는 자본가로 만들어라. 낮은 이자로 돈 빌려서 이윤율을 20% 30% 팍팍 산업 자본에 투자해서 다른 자본가들은 다 연간 수익이 20% 30% 100% 500% 빵빵빵 터지고 이자 생활자들은 금리가 연리 3% 4% 이것밖에 돈 못 버는 불쌍한 놈으로 만들어라 이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이자 생활자가 반대로 논하는 사회가 되면 경제는 죽는다 이 말입니다. 이자 생활자가 논하면 자본가 중에 제일 부러운 자본가가 되면 그 경제는 죽는다 이겁니다. 우리나라는 거기에 굉장히 비슷하게 하고 있죠. 그죠? 다른 데서 다른 투자에서 이윤율이 안 나온다라고 다 사람들이 확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좋은 겁니다, 여러분. 제발 인플레이션 싫어하지 마세요. 물가 잡는 거, 어렵다는 민원이 물가 잡는 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인플레이션은 좋은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는 적절히 조절되는 인플레이션 덕분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적절히 조절되는 자본주의. 그래서 북한 문제로 넘어갈게요. 지금 전부 여러분한테 50억씩 로또 50억 당첨되면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하실 행동은 다 부동산 투자입니다. 맞죠? 아니면 그냥 은행에 넣어두거나. 맞죠? 이 말은 그 두 곳 외의 다른 곳에서의 투자 수익률이 낮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죠? 그러면서 남들 투자 안 한다고 욕은 또 엄청 해. 자기들도 그럴 거면서. 투자 안 한다고 대기업 욕 좀 하지 마세요. 자기들도 돈 100억 떨어지면 절대 투자 안 할 거면서. 사람이 그러면 안 돼. 일관성이 있어야지. 예? 예. 전부 짱 박아두고 야금야금 쓸 거예요. 그게 케인스가 말하는 이자 생활자죠. 그런데 재밌는 걸로 여러분 이자 금리가 연리 4%로 100억
4%로 하면 얼마 받습니까? 금리가 100억에 연리 4%면 4억이 따박따박 들어오죠. 맞죠? 금리 100억인데 4억이 원금 100억. 생각만 해도 해피해. 4억 6천만 원. 4억으로 잡아요. 계산하기 쉽게. 4억 들어오잖아. 좋아 죽겠지. 지금 상상만 해도 좋지. 4억이 매년 꼬박꼬박 들어와. 4%. 우와. 전부 그거 하겠죠. 부동산은 불안해. 이제 집값이 잡혀가지고 집값이 내려갈지도 모르니까. 그죠? 부동산 불안해. 4억이 그러면 월 얼마야? 4천만 원이 통장에 따박따박 꽂아. 이야. 그런 여러분들의 꿈을 한 방에, 제가 한국은행 총재가 되면 한 방에 여러분들의 꿈을 무참하게 만들어버리고 은행에서 다 돈 빼게 만들 수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8% 되게 만들어버린대. 물가 상승률이 8% 되는 순간 여러분들은 앞으로 남고 뒤로 빠지는 허탈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사실은 돈이 준 거야. 돈의 가치가 준 거야. 100억이 준 거야. 물가 상승률 8% 되면 여러분들은 닭바당이에요. 4% 이자 받으나 마나 돈 손해본 거야. 그게 케인스가 말하는 거예요. 너무 쉽죠? 그러면은 이제 왜? 이제 어떻게 해? 이제 그러면 다시 물가 상승률이 8%야. 100억 있어. 금리는 4%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응? 없는 사람 얘기도 그 연관이 있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다시 짐바브웨나 베네수엘라는 정반대의 과정에서 오히려 되는 겁니다. 요즘 전 세계 부자들의 마인드는 그래도 은행에 박아둘 거야 합니다. 그래도 은행에 박아둘 거야 합니다. 이 경제학 이론이 요새 다 하나도 안 맞아. 경제학 이론이 엉망진창이 되고 있어. 그래도 전 세계 부자들의 지금 트렌드는 돈이 까여도 금리가 0%라도 금리가 마이너스 금리라도 나는 은행에 그냥 박아둘 거야 상태입니다. 지금 상태가. 그래서 단기금리, 장기금리 역전 현상이 막 생겨요. 골 때리죠. 응? 있는 사람들은 이러나 저러나 걱정 없죠. 그것도 맞는 말인데 앉은 자리에서 너무 많으면 앉은 자리에서 돈이 수십억 수백억이 생기기도 하지만 가만히 있는 것만으로 수십억 수백억이 날아가는 것을 두 눈 뜨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난맥상을 은행 결국은 경제가 돼갈 때는 은행에 돈 박아두는 놈이 친척들 사이에서 제일 붕닭으로 찍히는 상태가 되면은 대한민국은 발전하는 겁니다. 핵심은 간단해요. 은행에 돈 박아 놓는 사람이나 그 다음에 부동산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친척들 모였을 때 추석 때 모였을 때 제일 붕닭같이 돈 굴린 놈으로 찍히는 세상.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고 돈을 그 정도밖에 못 굴려? 참 깝깝한 놈이네 라는 얘기가 지배적인 세상이 오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런 세상이 올 수 있을까요? 비전이 안 보이죠? 그런 때가 올까? 옛날에는 그랬어요. 70년대 경제성장기에. 네 사촌 막도이 봐라 막도이. 원산에 공장 차리가 무역해가지고 돈 떼돈 벌었다 안 카나? 이겁니다. 다 돈 사들고 북한 가는데 니는요 남한 서울 구석에 은행에 돈 박아놓고 뭐하노? 라는 얘기가 넘실대도록 하면 됩니다. 그거 빼놓고는 희망이 없어요. 그런 판때기는 그 방법 외에는 절대 안 옵니다. 다 대박의 꿈을 좇아서 돈을 갖고 움직이게 만드는 거. 그래서 박근혜의 말이 맞는 겁니다. 통일은 대박입니다.
남북 교류가 그런 획기적인 경제 곡선의 커브를 기약할 수 있는 건, 우리나라는 GDP가 커지면요, 나라 경제 사이즈가 커지면 원래 이렇게 곡선이 이렇게 돼요. 곡선이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지금 지극히 정상적인 거야. 1인당 GDP가 3만 달러 되고, 우리나라 GDP 규모, 무역 규모, 경제 규모가 커져서, 쉽게 말해서 여러분이 100만 원을 110만 원으로 불리는 건 너무 쉬워도, 여러분들이 10조 원 있는 돈을 11조 원으로 만드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래서 경제 성장률이 낮은 거예요. 너무 쉬워요. 그냥 10만 원을 11만 원 만드는 건 쉽지. 경제 규모가 커져서 더 이상의 고도 성장이 불가능해요. 고도 성장이 불가능합니다. 그 고도 성장 때의 으쌰으쌰 분위기가 이 나라에 올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 북쪽밖에 없습니다. 개나 소나 다 돈다발 싸들고 뭔가를 해보려고 움찔움찔 할 수 있는 상황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 정도로 이 성장 곡선 커브가 다시 이렇게 되는 거는 그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먹고 산 것도 어마어마하게 직선으로 올라가는 중국이 옆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만큼 먹고 산 거예요. 이 정도 성장률 하면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것도 중국이 거의 직선에 가까울 정도로 올라가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갈고리 걸고 와가지고 이만큼까지 온 거예요. 중국 옆에 있는 덕분에 또 우리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남북 문제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의 억구를 다시 설명해야겠어요. 뭐라고 합니까? 평화는 경제다. 그 말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평화는 경제다라는 말이 그래서 맞는 말이고 유의미한 말이고 바로 그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그 6글자가 담고 있는 뜻이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 전부 그렇죠. 은행에 돈 박아두는 것이 치욕이 되는 세상, 그것이 경기 화랑 상태입니다. 은행에 돈 박아두는 것이 자본가로서 치욕적이다, 경제인으로서 치욕이다라고 느껴지는 사회, 경제 단계, 경제 상황, 남북 교류가 획기적으로 전진돼서 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주변에서 아무도 인생 한 방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옛날엔 좀 있었잖아요. 씨가 말랐어. 그런 또라이들이 친구들하고 술 먹을 때 인생 한 방이야 임마 이런 얘기를 이제 아무도 안 해요. 그죠? 그게 시대 정신, 시대 언어 속에 그게 드러나 있는 거야. 아무도, 옛날에는 그런 얘기 한 사람 많았거든. 이제 아무도 그런 얘기를 안 해. 너 그러다 훅 간다 이 말이 유행하지. 그죠? 인생 한 방이야 임마 이러면 너 그러다 훅 간다 옛말이 돼버렸어요. 그게 좋은 말이 아닌 거야. 그런 꿈을 꾸는, 인생 한 방을 꿈꾸는 사람들이 청년 세대에서든 어디서든 움틀움틀 나와야 경제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의 닫혀진 남한 경제 안에서는 뭘로 벌지를 몰라서가 아니고 벌 게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구체적으로 얘기할까요? 옛날에 뭐 한 1억, 2억, 5억, 10억 있으면은 도전할 만한 field, 마당이 있었어요. 어리바리하고 비어있는 공터가 많았거든. 뭐 집 장사를 하든 뭐 가게를 하든 뭐 할 게 많았어요. 거기 가보면 다 고만고만한 놈들이 있어가지고 가들도 거기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고 나도 거기에 낀가 가지고 먹고 살 수가 있어. 해먹을 수 있어. 근데 지금은 그런 어리바리한 마당이 없습니다. 다 대자본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투자 안 하고 사업 안 하고 도전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놓고 뭐 도전심을 가져라 말이 돼? 도전 정신을 가져라 말이 돼? 모든 업종 모든 분야에서 대기업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규모의 경제와 생산성에서 짜입이 안 되는데 경쟁력이 없는데 뭘 그게 어떻게 돼? 다행히 다시 또 이제 북한에 대해서 남한 정부의 직접 지원이 아니고 국제 기구를 통해서 800만 달러인가 8천만 달러인가 돈이 가고 일단은 남한 기업인들의 북한 개성공단 방문까지만 기계는 잘 있나 이렇게 점검해 보는 것까지 방문을 허락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래서 정말 평화가 경제예요. 평화가 경제입니다. 경제 커브를 급하게 올리는 것이 정부가 할 수 없는 일이야 원래 사실은. 그건 원래 정부가 할 수 없는 일이야. 무슨 정부가 신이야. 경제는 경제가 살리는 거지. 그래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으로 한 게 확장적 재정정책, 내년 예산 한 510조에서 520조 그거라는 겁니다. SOC 투자 확대 그런 거라는 겁니다. 너무 어마어마한 강의를 종횡무진으로 너무너무 큰 걸 다 포괄했다. 내 강의는 이래서 문제야. 내 방송은. 문재인 정부 하는 일 하나하나의 배경에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고 총선과 관련해서는 경제 얘기하지 말고 페북으로 하죠. 페북으로. 그 다 설명. 예, 하여간 경제 얘기하면은 막 아까 나경원 얘기할 때 막 동접자가 팍팍팍팍 올라갔는데 경제 얘기하니까 쑥쑥쑥쑥 빠져. 당연한 거지 그. 딴 얘기할 게 많습니다. 예, 경제 얘기만 했고. 어쨌든 나는 뭐 정부 정책 대변인 같은 방송이 되어 있으니까 자한당 욕하는 것도 하지만 어제 있었던 그런 거 하는 방송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bad cop, boring cop, 재미없는 경찰.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세종시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하셨으면 그 의미를 해설하는 방송 하나쯤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다 뭐 자한당 욕하는 방송만 하고 있으면 어째요? 그러한 사명감을 갖고 내가 방송을 하는데 뭐 재미없다고 때려치워라 그러고 중간에 뭐 호호하하스럽지 않은 얘기나 중간에 갠세히 놓고 말이야. 짜증이 나. 중간에 한번 징징거리고 저도. 그래서 그 욕할 일 많은 그거는 오전에 짤로 제가 했잖아요. 오전에 그거 한번 때려주고 밤에는 이런 얘기도 하고 포트폴리오, 자산 구성, 밸런스 맨날 100명 했을 때보다 행복해요. 혼했으니. 네. 맞습니다. 노을진님. 자한당 싹쓸이 하는 것도 하고 경제정책도 제대로 돌아가고 맞습니다. 자한당이 맨날 그 딴지를 거니까 자한당을 정화를 걷어 차야 돼. 그래서 총선 이기는 전략도 열심히 얘기했잖아요. 한일전이다 이러면 못 이긴다고. 응? 불량배하고 싸운다, 깡패하고 싸운다, 뭐 무질서하고 질서 어기는 애들하고 싸운다. 이래야 뭐 이길 수 있지. 갑자기 뭐 외계인하고 싸운다. 이 얘기랑 같은 거야. 뜬금없기로 따지면은 정치에 별로 관심 없는 유권자들, 중간적인 유권자들 기준으로 보기에 자유한국당이 외구당이다. 이번 총선은 한일전이다. 이러는 거는 이번 총선은 우주전쟁이다. 외계인과의 전쟁이다. 이 말만큼이나 뜬금없는 거예요.
쟤들이 왜 일본이고 얘들은 왜 한국이지? 그걸 설명을 10분 이상 하면은 지는 거예요. 듣자마자 자한당 나쁜 놈들이네. 전마들한테 표 주면 안 되겠네라는 말이 듣자마자 생각나는 거. 그게 사학 비리고 박근혜 같은 저런 인간을 추앙하는 놈들을 우리 자존심이 있지. 어떻게 뽑아주냐. 그러니까 우리끼리 자한당을 더 나쁜 놈으로 누가 자한당을 천하의 나쁜 놈이라고 묘사하느냐로 인기 경쟁을 하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그건 우리끼리 통하는 얘기지. 일본이 아니고 외놈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정확하다라는 엄밀한 예속 논쟁 같은 소리는 하들들들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일본을 하나라 국가로 인정해 줄 수 있나? 외놈이지. 그래서 한외전이다. 그게 쓸데없는 예속 논쟁 같은 거예요. 상복을 몇 년 입냐 같은 소리예요. 예. 그런 거 하면 100점 100패예요. 그런 얘기로 총선에 임하면 100점 100패입니다. 자한당 지지가 정말 천하의 인간으로 쪽팔리게 만드는 듣자마자 이해되는 얘기를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끼리 그냥 자위하는 거예요, 그거는. 외놈들과의 싸움이다, 이번 전쟁은. 그건 우리끼리 자위하는 거예요. 중도가 충분히 가능하죠. 중도가 왜 가능한지 지금부터 드릴까요? 아까 말한 근대적 자유주의, 신자유주의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중도는 역사주의적으로 정치를 보지 않는 현실주의적인 사람이라서 중도입니다. 중도를 여러분들이 우습게 아시는데 양쪽이 현실주의적으로 정치를 보지 않고 역사주의적으로 정치를 보고 있어서 양쪽이 생기는 거예요. 냉정히 말하면 중도는 자신의 경제적 이해관계의 실익을 중심으로 정치를 바라보는 오히려 더 깨시민에 가까운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는. 진짜로 내 삶에 도움이 되나 안 되나. 그렇게 보는 거지. 민주 진보 진영이 제대로 된 민족사를 지켰느냐. 한일전으로 안 보는 사람들이 중도예요. 세상을. 친일 매판 세력 놈들이 이승만 때부터 대한민국을 이렇게 나쁜 줄기로 이 나라를 이따구로 해왔다. 이걸 바로 잡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이 중도예요. 그래야 중도예요. 그런 사람한테 뭐 우리 역사가 그런 게 아니다라고 설명을 하면은 씨알이 안 먹히죠. 그래서 현실 서민 경제 중심으로 보면 민주당도 만족스럽지 않고 자유한국당도 만족스럽지 않은 겁니다. 민주당이 하는 게 뭐 서민들한테 뭘 그렇게 어필하게 섹시한 게 있어요. 안 그래요? 어떤 가게 사장님 생각해 보면 돼요. 아따 자유한국당 전마들 참 후지네. 이런 생각도 반쯤 하고 그 여러 가지 경제 정책 때문에 내 장사하는데 진짜 헛발질만 하네 정부가. 그런 생각도 반쯤 하면 중도지 뭐. 중도하는 게 뭐 어려워요? 아 자한당 애들 구리네. 민주당 정부가 하는 거 보니까 자기 영세 자영업 하는데 보탬이 안 되는 헛발질 정책 발표가 많아. 아 정치하는 놈들 다 똑같아. 장사나 열심히 해야지. 그러면 중도가 되는 겁니다. 거기서 무슨 비상식적인 대응이 있고 그렇게 무식한 대응이 있고 잘못된 대응이 있습니까? 중도는 충분히 그럴만해서 중도인 것이죠. 그래서 존재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의 그런 생각이에요. 뭐가 잘못이 있어요? 논쟁하면 여러분들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 우리나라 역사가 이 민족사의 흐름이 이런 얘기 한다고 씨알이 먹힐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자한당 아들이 경제 얘기해가지고 못 데리고 가도록 한 사람의
자부심 넘치는 대한민국 시민으로서의 이 자존감에 스크래치가 생기도록 예. 자한당 지지하는 것은 정말 인간으로서 쪽팔려서 못할 짓이다라는 생각이 더 지배적이 되도록 전국 분위기를 글로 몰고 가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끼리 사이에 우리 얘기와 관점으로 가오서는 얘기가 우리 사이에 그게 현실 전술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고 떡수예요. 그게 자한당 애들이 문재인 정부 욕하는 프레임 함수 구조랑 똑같아요. 태극기 모독부대가 점점점 자기들끼리의 얘기인데 하면서 점점 황교안 위대한 구세주, 문재인 악마, 이 얘기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저쪽에서 자꾸 문재인 독재라는 말이 나오는 함수가 똑같은 거예요. 이번 총선은 한일전이다라는 심리 정서 함수 구조가 똑같은 거예요. 자기 안에서 먹어주는 얘기를 점점 인플레이션이 생겨가지고 자기 안에서 먹어주는 센 얘기가 점점 올라오는 거야. 그래서 그 센 얘기가 많이 나오는 쪽일수록 중도층으로부터 외면받는다는 얘기예요. 자기들 안에서 핫하고 섹시한 얘기가 점점 먹어주는 분위기로 양쪽 다 그렇게 가는 거. 그러면 중도층, 그게 말도 안 되는 자기들끼리만 말이 되고 남들한테는 말이 안 되는 얘기가 세게 나오는 쪽이 중도층으로부터 외면받는 거예요. MW 정님 고맙습니다. 그래서 한일전 같은 얘기 하면 안 돼요. 중도층과 코드가 통하는, 공감하는 얘기. 우리 사이에서 먹어주는 거 필요 없고, 그래서 어떻게 우리 등록금 저렇게 올라가는데 우리 등록금 아들 받아가지고 저렇게 헤쳐먹었나? 응? 그런 얘기가 올 하반기 내년 초에 재미있는 얘기로, 재밌잖아. 재미있어야 돼요. 분노할 만한 모순과 연관된 얘기라도 재미있어야 돼. 재미있어야 돼요. 역사적, 정치적이고 중요한 얘기라도 재미가 있어야 돼요. 비분관계하는 얘기라도 재미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전두환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가를 따지는 중요한 제 얘기가 조회수가 낮은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응? 그죠? 심재철이가 3,500만 원 뺑기 쳤다는 얘기는 조회수가 8만, 10만 쫙 올라가도 전두환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가를 정확하게 법적으로 따지는 중요한 제 방송은 조회수가 1만 좀 넘고 1.8만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재미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학 비리만큼 사실은 네거티브한 의미에서 재밌는 게 어디 있어. 그들의 개차반, 인간은 그런 거예요. 조회수가 낮은 거예요. 인간은 생리적 반응물이기 때문에 조회수가 낮은 거예요. 일단은 우울해지기 싫거든. 전두환 클릭해서 보면 마음이 슬프거든. 화가 나고 답답하거든. 극단의 문제도 있고 재미있는 거의 문제도 있어요. 극단이라고 해서 무조건 조회수가 많은 것도 아니고 재미가 있어요. 중도층이 왜 신기한 존재예요? 그게 인간 본질에 더 충실한 존재지. 사실은 양쪽이 유권자주의, 유권자 기준으로 하면은 조금 이상한 거야. 너무 역사주의적이야. 너무 민족사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생각. 딱 그거에 둘 다 국정교과서로 왜 싸우느냐? 나 같은 사람은 국사 과목 자체의 폐지론자인데 국정교과서 거민정 교과서 가지고 국사교과서 가지고 왜 싸우냐? 둘 다 민족사가 바로 서야 될 텐데라는 생각이 너무나 강한 양쪽이에요. 민족사가 앞으로 제대로 잡혀야 될 텐데, 제대로 가야 될 텐데, 이전에 민족사가 제대로 정리되고 교육되어져야 할 텐데, 우리 후세대에게. 이 생각이 자기 투표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생각이 자기 투표에서 제일 중요한 거지, 해당 정부가 펼친 경제정책이 내가 속한 계층의 경제적 이해관계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를 생각하는 투표는 사실상 5%? 그런 사람들이 정의당에 투표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정의당에 투표하는 거예요. 나머지 95%는, 양쪽 30%는
그렇죠? 있는 놈 깨지는 걸 보는 재미. 갱상도 할배님 포인트. 예. 그래서 그 엽기적인 끔찍한 재미있는 스토리가 대학 울타리로부터 바깥으로 팍팍팍 나오게 하면 저절로 총선 승리로 간다는 얘기예요. 어떤 특정 대학들이 특정 무슨 정당 지지한다고 해서 그런 얘기가 아니고 사학 비리 나오면 다 재밌어서 얘기하는데 사학재단을 실드 치는 것은 자유한국당, 그거를 바로잡으려고 하는 것은 민주당, 이러니까 이기죠. 총선 얘기 한마디도 안 하고 이기지. 선거 얘기 한마디도 안 하고 이기지. 뽑아주세요 굽신굽신 안 해도 이기지. 중도층을 기회주의자라고 보면 져요. 중도층을 우리 편이고 우리의 이웃이고 중도를 이해해야 이겨요. 중도층을 정알못이고 수준이 낮고 무식하고 기회주의적인 이해할 수 없는 집단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져요. 그럼 져요. 중도층에 귀 기울이고 중도층에 공감하면 언제나 이겨요. 예. 그런 겁니다. 국민의 본능에 충실한 겁니다. 중도층이 솔직히. 그 뭐 한 100걸음 뒤로 물러나가 봅시다. 민주당 정부가 뭐 된 정부지 뭘 그렇게 수포로 잘하는 정부입니까? 100걸음 뒤로 물러나서 보자고요. 뭐 국민 살림이 피부로 느껴지게 팍팍 나아졌습니까? 안 그래요? 근데 그거를 세상에서 제일 좋은 정부라고 얘기하는 사람을 중도층이 좋아해요, 싫어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들의 마음으로 이해되는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승리한다는 거죠. 원래부터 우리 편이니까 민주당은. 예. 그래서 그 자동차 영업 사원한테 배우면 돼요. 중도층은 우리 손님이야. 손님 비위 건드리지 말고. 성깔 더러워서 영업 잘하는 사람 보셨어요? 간쓸게 다 내놓고 고객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아니 고객이 SKT하고 SK텔레콤과 KT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걸 기회주의적이라고 욕하는 영업 마케팅 담당이 어디 있어요? 현대자동차 살까? GM 살까? 삼성 르노 살까 고민하는 게 왜 기회주의적이야? 당연한 고객의 당연한 행동이고 당연한 권리지. 안 그래요?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려는 자동차 영업사원의 마인드대로 우리가 정치적 언어와 정치적 흐름을 가져가면 무조건 이긴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무조건 우리 제품이 최고고, 응? 저쪽 제품에, 아니 그래도 저쪽에는 그런,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실패하는 게, 그래도 르노 삼성 거는 미션이 좋은 것 같던데? 라고 고객이 말했을 때, 이 사람 자동차 모르네. 영업사원이 우리가 이런 꼴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르노 삼성이 그래도 저거는 디자인이 괜찮은 것 같던데, 이랬을 때 고객이, 이 양반이 자동차 진짜 모르네. 자동차는 그런 게 아니야. 차는 엔진과 미션이야. 차를 몰라요. 라고 성질내는 영업사원처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쪽이 디자인은 좋지만 그럴 수도 있죠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가야죠. 우리 그 문재인 정부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 그런 성향의 분들이 있어요. 진짜 정치 모르네, 자동차 모르네라고 고객들을 타박을 주는 거야. 그러면 죽어도 민주당 안 찍어준다, 내가 문재인 절대로 안 찍어준다로 사람 마음이 삐치는 거예요.
뭐 내보고 정치를 모른다고? 지는 얼마나 안다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저쪽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저쪽으로 밀어주는 거예요. 20대를 한 방에 사로잡는 방법은 사학비리입니다. 사학비리입니다. 20대를 사로잡는 방법은 세대 얘기하면 안 돼. 세대 얘기할 필요 없어. 등록금 내는 사람들을 다 잡으면 돼. 등록금 내는 사람들 다 잡으면 돼요. 그렇잖아요. 그럼 20대와 50대를 양방 스트레이트로 잡는 거야. 하이로 다 잡는 거야. 도박 용어가 나오지. 양방 스트레이트라고 있어요. 2, 3, 4, 5, 6이면 로우, 하이 다 가도 돼. 내가 지금 하이로 게임을 치는 거야. 양방 스트레이트 2, 3, 4, 5이면 하이로 다 가볼 수도 있어. 그래서 20대하고 50대 학부형들 다 잡을 수 있어요. 남자 여자도 다 잡을 수 있어. 남자 여자 사이에 구분 전선을 만들 필요가 없어. 등록금 내는 건 남자 여자 구분이 없거든. 스윙, 그렇죠. 크레이지 터럴님 조용히 계시다가 도박 용어가 나오니까 도저히 전문가가 안 가르쳐 줄 수 없군 하면서 딱 들어오셨습니다. 스윙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 말이 생각이 안 나서. 남자 여자가 어디 있어? 등록금 문제 하우스 분위기로 하고 있습니다. 20대 50대가 어디 있어? 등록금 마련에 있어서. 양방 스윙이에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학비리가 정말 중요하다. 그러니까 군대 얘기도 나올 일이 없고, 그 뭐 취업, 뭐 여성 배당률, 뭐 남성 군대, 뭐 이런 게임, 뭐 이런 그동안의 지배적이었던 쓰잘데기 없는 얘기들이 샥 뒤로 가요. 등록금 얘기 하나가. 등록금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어디다 썼냐? 거기서 여러분 대학교 행정 직원들 재단 패밀리만 문제가 아니라 재단 패밀리 문제가만 문제가 아니고 이 대학 행정 직원들 하나하나의 스토리를 방송하면요 죽창 들고 막 가고 싶어집니다. 여러분 다 대학 행정 직원들하고 부딪혀 보실 거예요. 학생들이 행정 직원하고 부딪혀. 이것들이 틱틱거리고 갑질하는 데다가 가들이 저녁 때 뒷단에서 쓰는 돈의 내용을 알고 나면 젊은이들이 정말 사리가 생깁니다. 이 교직원 아저씨들이 무슨 짓을 했는 걸 알면 그 비싼 등록금을 받아 펑펑 쓰고 다니고 자기들 복지제도 얼마나 좋게 하고 거기서 때려치우고 싶은데 방법이 없어. 근데 정부가 거기를 총대를 메고 나와봐요. 문재인 정부를 왜 안 지지해? 정부가 거기에 총대를 물고 나왔어. 거기에 맞춰가지고 교수노조, 강사노조가 들고 일어났어. 학생들까지 총학생회가 옛날에는 맨날 이상해지는 학생회도 요새 많은데 총학생회가 그걸로 들고 일어났어.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거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민노총의 문제되는 조직도 뽀록이 날 겁니다. 대학 교직원 노조가 시민과 학생과 민주주의와 백성들의 편이 아니라는 게 다 뽀록 나고 적폐라는 게 드러날 거예요. 노동 건다고 참이고 선이고 정의가 아니라는 게 다 뽀록 날 거예요. 느낌 오십니까? 정규직 안정된 노동자라는 게 민중의 편이 아니라는 게 다 뽀록 날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노조가 반사회적인 것이라는 게 뽀록 날 거예요. 어떤 노조가? 교직원들. 노조에 있는 교직원들. 버글버글하죠. 사학비리를 옹호할 국회의원 버글버글하고 지금 이 문제의 가장 핵심은 행정부 내에 그리고 민주당 내에도 여기 걸림돌 우려되는 부분 민주당 내에도
사학 편인 사람들이 무지 많고 정부 내에도 사학재단 편인 사람이 무지 많다는 것이 이 전쟁의 가장 위험한 요인입니다. 국회의원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민주당 안에도 많다는 거. 그래서 이게 위험한 전쟁이에요. 아타가 많이 달라져. 종교하고도 연관되어 있고 종교재단이 곧 사학재단이고 정교조 말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 안에 사학 옹호 세력이 있고 그래서 이게 국민과 함께하는 그림을 안 만들면 정부 혼자 독고다이로 칼 들고 잘해보려고 그러면 절대 이길 수 없는 전쟁입니다. 진짜로 전 국민적 전쟁으로 안 하면 못 이겨요. 학생들 전체가 들고 일어나고 안 그러면 못 이겨요. 국민과 연대하지 않으면 정부의 힘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는 전쟁입니다. 친일파 그런 얘기. 친일파 얘기 가지고는 하여간 하지 마세요. 저기 총선에 못 이겨. 총선 끝나고 나서 친일파 얘기해요. 그런 걸로는 사람들의 마음에 부들부들이 안 돼요. 그냥 등록금 비싸게 받아 처먹어가지고 교육시설에는 돈 하나도 안 쓰고 이것들이 교직원들이 룸사롱 가서 술 처먹었다만 나오면 돼요. 그리고 아예 현찰을 횡령 빼돌렸다. 사학재단에서. 그거의 대학이 지금 후보선수 대학이 나라비로 기다리고 있어요. 그것만 터뜨리면 그냥 끝납니다. 어쨌든 뭐 이러면 안 되고 저래야 됩니다. 이런 방송할 때 제가 되게 부담이 되는데 정말 총선에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저희 간곡한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요. 대한민국의 근간을 뿌리를 흔드는 비리와 시민 살상행위 듣자마자 사람들이 분노하는 대뇌 피질이 작동될 필요가 없이 가슴으로 분노가 금방 일어나는 그런 얘기만 5.18이 그러니까 현재라고도 할 수 있고 그런 얘기만 하면 이긴다는 거죠. 설명이 필요 없는 거. 상식에 의존하는 거. 어마어마한 비밀을 아는 사람만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얘기는 그게 맞든 틀리든 정치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내 등록금 돌리도 내 등록금 어디다 썼냐 그런 거. 그런 쪽으로 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려봤습니다. 우리끼리 얘기에 조금 너무 업되지 않는 게 필요할 수도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려봅니다. 오늘 라이브 긴 시간 오늘 알찼어요. 라이브가 재밌는 얘기와 어려운 얘기를 잘 섞어서 알찼습니다. 만족스럽습니다. 이 만족스러운 시간을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뿅. 실패. 뿅.